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여러 행보 가운데 또 유달리 눈에 띄는 한 부분이 바로 산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인데요. 국무회의에서 아주 여러 차례 산재 관련된 기업 그리고 문제의 원인들을 짚기도 하고 대책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진 만큼 산재 문제는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이렇게 정책의 주요 행위자들이 이 산재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섰던 문제들도 충분히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토요토론에서는 오늘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법도 만들어졌고 대책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는데 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 과연 어떻게 해야 벗을 수 있을까? 한국 산업재해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조를 짚어보고 대책들을 논의해보는 깊이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정준희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법을 개정해서 노동상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국제기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이신 만큼 국제적 시각에서 많은 이야기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산업 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주실 텐데요. 법 제도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시고 계시고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도 활동 중이십니다. 일환경건강센터의 유현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두 분께 개인적인 질문 먼저 하고 좀 시작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ILO 국제노동기구 소속이시니까 지금 한국 잠시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어떻게 다행스럽게 모셨습니다.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국제기구, 국제사회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제가 국제노동기구에서 일한 지 이제 27년째 네.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취직했을 때에 보통 느꼈던 한국의 위상하고 네. 지금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상전벽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렇죠. 그래서 K-팝이니 K-문화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는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상도 높고요. 근데 한국의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면 조금 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 노동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가 네.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고 그만큼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 국제적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는 과정에서 왜 노동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함께 다뤄보겠고요. 유현철 이사장님은 의사시네요. 네네. 네, 근데 직업환경의학이라고 하는 그 네네. 분야의 전문이신데 이 현장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신 개인적인 계기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의사로서 또 전공이 직업환경의학으로서 개별 노동자들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인지, 또 이분들이 치료나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업장을 단위로 해가지고 이 사업장에서 보건 문제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고민을 하고 했었었는데요. 들여다보다 보면 개별 노동자의 건강 문제 혹은 사업장 단위의 보건 관리 문제들이 실제로는 구조 안에서 놓이는 것들이 많더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혹은 의학적인 처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원천적으로는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들, 제도적 허점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들 또 새롭게 내가 상담해야 될 산재 노동자들이 발생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이라든가 의학적 접근을 좀 넘어서는 제도적인 변화와 모색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씩 들여다보고 바꿔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너무 흔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병을 고치는 의사에서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된다 이런 맞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볼까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이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한 노력 끝에
통과가 됐는데 재계나 또 이제 야당 쪽의 반응을 보면 이 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상은 국장님. 네, 저희 국제노동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예. 공보안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노동봉투법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물론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지 현장에서 이건 남아있는 과제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오늘 다루는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 이게 뭐 굳이 협상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청, 하청과 관련되어 있는 산재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일터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님은? 네, 뭐 사실은 노란봉투법이라는 것들이 제정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의 새로운 전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직업성실을 고상하는 문제들 이전에는 그분들이 자신의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업 환경을 바꾸고 예방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대상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넓어진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 노란봉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사례인데 최근 판례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는 주 교섭의 대상은 원청이다라는 이야기 판결이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노동안전보건 문제들도 주요한 노동권 자체의 문제로서 이야기하게 될 전기가 열렸다. 저도 적극 환영하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두 분의 의견이 차이가 안 나서 오늘 이게 토론이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전 이 문제는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 이야기를 대안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걸음 진전된 이상 그 안에서 과연 이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실효성을 갖게 할 것인가, 특히 오늘 논의될 산재 문제에 관련해 있어서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오늘 토론의 목적이 될 것 같은데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작가이자 암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올리버 섹스. 평생 세상을 평면으로만 보다가 48살의 입체실을 얻은 수. 두 신경과학자가 주고받은 10년의 우정, 150통의 편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와 다정함을 잃지 않은 두 사람의 기록. 남궁인 작가, 손보미 소설가 추천. 디어 올리버. 산재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래도 어렵사리 통과를 시킨 나라인데, 물론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산재는 안 줄어들고 있나? 네. 그래서 더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아까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제경호 이상에 맞지 않는 산재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산재 문제 국제 기준에서 일단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제가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통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경제나 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산재율은 아주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하향하는 아주 예쁜 곡선이 보통 만들어지는데요. 이 예쁜 곡선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그 일반적인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아웃라이어라서요. 그래프를 만들면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안 예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예외적인 나라이고, 그 이야기는 또 돌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한국의 산재 문제는 경제적 문제는 아닌 거죠. 경제적인 자원이 없어서라든지 돈이 없어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하면 이게 제조업만의 또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비스업에 관련해서 배달 노동자라든지 산재로 분류되기도 힘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산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막 생겨나고 있어서 오히려 산재가 늘어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생겨나는 게 아니냐. 줄이는 노력도 있는 만큼 또 늘어나는 요인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 또 계속 지켜보셨으니까. 예. 네, 우리나라의 산재 통계는 되게 해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통계 국제적인 지표들 자체가 다
산출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활동 인구를 할 수도 있고 취업자 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재율을 생산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면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산재보험 가입되지 않았던 분들이 산재보험 가입하게 되면 실제로 비율을 떠나가지고 숫자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재율은 쫙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나쁜 증가와 나쁜 증가 그래도 비교적 받아들일 수 있는 증가 혹은 뭐 이런 것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재 가입 대상이 안 됐던 분들이 산재 대상으로 들어오고 또 일명 과거의 특고 혹은 지금은 이제 노무 제공자로 돼 있는 분들이 산재보험으로 편입되면서 이전에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이 보상되는 부분들로 계속 늘어나고 예. 있는 부분들을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중반은 늘어나야 되는 거고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증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문제적인 사항들 자체는 사고 사망 재해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걸 중심으로 보게 되거든요. 사망 재해, 사고 사망 재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기본적인 조치들이 잘 안 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지표가 오지는 거의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요. 그 내용의 디테일을 보게 됐을 때도 아주 재래형 재해라고 말하는 거. 재래형 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조치를 통해서 막을 수 있었던 재해들인데 그걸 통해 죽음에 이르는 것들이 너무 높고 그 비율 자체가 웬만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게 떨어진 속도가 완만하고 저조하다는 것 자체가 예.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바람직한 증가라고 약간 아이러니한 표현을 네, 써주셨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산재로 봐야 되는 게 그동안 안 보고 있다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산재 체계 안에 들어와서 당분간은 산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현상은 있는데 중요한 건 사고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형태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점. 맞습니다. 이건 확실히 줄어들었어야 네, 네. 되는데 예, 이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고 사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게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일터에서 사망 사고가 생기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SPC 같은 사고가 이번 사고 말고 예전 사고 이렇게 생겼으면 거의 국정감사 대상이 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관심이나 시민적 관심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고를 일상적인 어떤 사건 사고 정도로 인식하는 건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조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PC 사고라는 게 이게 그 끼임 사고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례적인 건데 우리는 뭐 이러다가 불행하지만 가끔 죽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나마 요즘처럼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 큰 변화긴 하거든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가 산재보험이 시작될 때 500인 이상의 광업, 제조업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 사실 사망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 자체도 그러니까 지금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지금의 2천만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됐을 때 16만 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사고성 재해로.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따는데 한강다리 10개씩 놓는데 어떻게 거기서 한숨이 안 죽을 수 있어? 네. 우리나라는 수출만이 살 길인데 물량 들어오면 열심히 밤새서라도 기계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 수출만이 살 길인 우리나라에서 밤새 일하다 보면 손가락 한두 개 잘리는 것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았었던 겁니다.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묵과할 수 있게 오히려 더 경제 성장이나 산업 생산성들을 독려했던 국가적인 뒷받침, 뭐 독재 정권부터 개발 독재라고 그러죠. 그때 쭉 돼 있다 보니까 정말 무감각해진 것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반되는 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었던 거고요. 그나마 이제 변화된 것 자체가 세월호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온 국민이 눈앞에서 확인을 했던 건데 예전에는 뭐 해상교통사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서 욕을 먹었는데 그게 국민들이 눈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된 것 자체가 이게 사고라는 걸 영어로 바이 액시던트 우연히 발생한 것 이런 표현을 있었는데 외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아니구나 지켜야 될 걸 안 지켜서 그래서 네. 사고도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들 감시 감독해서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인식들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공력과 힘들 자체는 닿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더
더 조금 밀어붙여서 조금 더 이것이 정말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이게 국민들 의식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슬픈 게 국민 대부분들은 피 묻는 빵을 못 먹겠다 싶어서 네. 빵만 보면 죽어간 노동자를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배달 라이더들이 쓰러진 자리에 하얀 표시가 돼 있으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데 왜 기업하고 이것들을 관할해야 되는 행정 조직에서는 이런 문제들 자체에 대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처럼 관행처럼 받아들이는 걸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 말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근본적인 전환기에 인식상의 전환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 뭐 노동 시간을 규제한다, 산업 안전 관련을 규제를 할 때 보면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어떠한 경제적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용 문제로 보면 안 뭐냐면 된다는 거죠. 이 자체는 비용의 차원이 아니라 예. 일을 한다는 건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하면서 죽는다는 건 그 자체가 모순적인 거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정치적 합의, 사회적 합의도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식의 야, 비용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전을 희생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정말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아마 국내 기업인들은 억울해하실 수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기업을 하다 보면 어차피 유연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죠. 뭐 이렇게 조금 뭐 안전 관련해서 좀 전략을 좀 해서 다른 쪽에서 조금 금전적인 혜택을 얻겠다는 그런 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끊임없이 막는 게 정책의 역할이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회의 역할인 거죠. 예. 근데 그만큼 그 튼튼한 틀을 잡아줘야지 예. 기업도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상의 옵션이라 생각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 어떻게 만들 건지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한테 협조하라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지만요. 예. 그렇게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유혹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우려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할 때 좀 단순화시키자면 이렇게 노동자들의 위험, 일하는 사람의 위험, 이거 이제 보통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네, 예. 노동자들 관점에서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뭐 리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온전성이 손상되는 것들이 리스크입니다. 네. 근데 기업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리스크는 돈 버는데 예를 들면 생산과 기획, 생산, 유통 단계 어느 단계에서라도 지체와 차질이 생겨서 이윤을 벌어들이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리스크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잘잘못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치 판단이 아니라 기업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이기 예.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자꾸 너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 자체는 이윤 획득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노동자들 측면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신체적 전신적 온전성을 확보시켜주는 건데요. 노동자들이 아무리 위험해져도 기업 위험해지지 않아. 네. 죽고 다쳐도. 이거. 또 반대로 기업이 돈을 버는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산재 예방에 돈을 막 투여했는데 기업이 돈 버는 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문제가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할을 조율해 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만히 뒀을 때 기업이 그렇게 가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들 자체가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 생리로 보게 되면 되게 이례적이고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산재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예방한다. 예를 들어서 얼만큼 생산물을 집어넣어서 돈을 넣어가지고 원료질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다음 인건비를 넣어서 얼만큼 생산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되게 쉬운데 산재는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돈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게 몇 억이 될지 몇십억이 돼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그래도 투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보면 기업들이 막상 기본적인 조치를 안 해서 사람이 사망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산재 사고 사망일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될 부담 수준이 500만 원 정도의 부담. 이렇게 되니까 기업은 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방하는 것보다는 사후 처리 비용이 훨씬 깃털째는 가벼워. 그럼 일로 네.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법 제도가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고 정책 이런 것도 교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 방식 자체가 작은 사업장이면 여긴 돈도 없고 영세하니까 법률적으로 형식적 책임을 사업주가 다 지게 돼 있는데 내용적 책임을 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내용적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돈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줬지만 감독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관리상 외곽에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은 사업장을 쪼개거나 아웃소싱 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여기에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기업의 위험과 노동자 리스크가 점점점 간극이 벌어지면서 그건 점점점 외주화되고
이주 노동자한 데까지 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일부러 관리 감독을 피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렇게 막 기업들이 고안해내게 만드는 쪼갠다거나 작게 만든다거나 예. 그래서 그냥 죽음도 안고 가게 만드는 단위들을 만들어버리는 이 위협의 외주화라고 흔히 표현합니다만 이따가 좀 더 잘 알아보고요. 그러면 유 이사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어지는 유형들은 주로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들인가? 가장 지금은 위험이 높은 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것은 건설업입니다. 과거에 건설업. 제조업과 광업이었는데 우리나라 예. 광업이 이제 자연 쇠퇴를 예. 했고 지금은 이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의 사고들은 기본적으로 떨어짐 재해가 가장 많습니다. 떨어진다 혹은 끼어서 사망한다 이런 재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조치들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 점점 드러나고 있는 기타의 산업이라 그래서 라이더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재해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위험이란 것들 자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재래형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문제들 아무리 예방하려고 해도 관리 체계가 점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복잡한 관리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정상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네. 아주 기초적인 예방조치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가장 높고요. 그래서 건설업이 가장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보다 더 많습니다. 이제 점점 승계하고 있는 것들 자체는 기타의 산업이라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가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 라이더 그리고 노무 제공자로 표현되는 이런 분들 자체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보통 우리가 사건 사고라고 하면 무작위적인 거든 랜덤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무작위로 이렇게 배분되는 게 아니라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패턴이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기 언론에서 이걸 사건 사고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산재 사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묘한 어떤 편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가지 좀 추가적이자면 작은 사업장이 예. 훨씬 더 많은 산재 사고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예.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또 사망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큰 사업 입장일수록 안전하다 뭐 이렇게 되는 개념보다는 큰 사업 입장일수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험을 그렇죠. 외주화시킨다는 말이 맞죠. 아예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죠.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 그리고 특정 계층.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신만이 아는 그 방식이 아니라 네. 인간이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이유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한국의 산재 사망 사고의 위험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특정 계층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비정규직 이렇게 되다가 요즘은 이주 노동자로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마치 지금은 새로운 사건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조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는데 한국이 이는 산재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 자기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 리스크가 있으면 그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예. 남한테 떠넘기는 방식을 네. 끊임없이 고민을 했고 그런 떠미는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배 방식이죠. 위험을 분배하는 방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총량이 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정치적인 측면인데 이게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당연히 뭐 이런 경향이 생기기도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되는 계층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계층은 정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정책 결정론자입니다. 결정을 하시는 네. 분들이에요. 뭐 기득권의 표현은 좀 못한 표현이지만 노동시장으로는 상층에 있는 분이고요. 소득으로 보면 중상층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적 발언이나 정책적 발언권이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는 아주 멀리 떨어지신 예.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묘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위험 외주가 결합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산업재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데 조금 느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죽을 가능성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건데. 예. 그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가 왜 그렇게 자꾸 사업장이 작아지느냐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예.
일정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필요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쪼개낼 수 있는 것들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전보건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규제 예방제도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 위험의 크기, 달리 말하면 이 위험이 관리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중대하냐, 혹은 이 위험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크기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예.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규제 방식들이 서로 달라지는 것들이 되게 뭐 문제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은 사업장들 중대재해처벌법 뭐 5인 미만 적용 안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처법 이전에도 산안법으로 대부분 다 작은 사업장 사업주는 직접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예. 오히려 큰 사업장의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법률적 책임에 있어서 책임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당사자, 예.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그리고 그 사람들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해도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고 각각의 사업장마다 관리 책임을 누구한테 줬어? 공장장한테 줬어? 뭐 총괄이사한테 줬어?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아니 이 많은 사업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겠냐라고 해서 실제로 기소조차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작은 사업장은 아 요거밖에 안 된 사업장에 사람이 죽었으면 사업주 책임이지 이미 법률적 책임 산안법도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위험을 관리할 때 드는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형식적 책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작은 사업장. 예. 돈도 없고 예. 기술적인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이 다 져요. 그럼 그 일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규제들이 아무리 있다는 것들 안다손 치더라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을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안전보건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가나 정부로서는 이 존재하는 위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어떤 것을 지원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진입장벽을 세워가지고 기존 일정한 수준의 안전보건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으면 기업을 못하게 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관리 능력 있는 대기업에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급금지라는 아주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건데 그걸 잘 활용시키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방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 좋아 그러면 기업들에서 책임을 지거나 정부가 책임지거나 내용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 막 만들어주고 해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관리할 수 있는 내용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들을 방기해 두고 관독하지 않는 형태로 그 대신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형태로 예. 혹은 그 회사가 문을 닫게 하는 방식 혹은 사양산업 자연 도태기를 되기를 기다리는 방식 예. 이런 식으로 안전보건 행정이 굴러온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지금도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중처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50인 이하는 안 하겠다 논란이 많았죠. 50인 확대되는 것 연기해달라. 작은 사업장들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고 이거는 큰 사업장이 자기의 위험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왔죠.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 생각해 보면 좀 더 약간 좀 발본적인 문제의식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국의 산재 문제가 노동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 경제 구조, 시장 구조에 관련된 정책에 좀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파편적인 해법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좀 찾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이제 하청 노동자 하더라도 원청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이 4차, 5차 하청까지 내려가거든요. 예. 이건 외국에서 참 찾아보기 드문 사례거든요. 예. 근데 이 하청 구조, 4차, 5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청 구조를 그대로 뒀을 때 노란봉투법으로 완벽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청 구조는 점점 더 우리 식으로 하면 AI처럼 예.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만들 텐데 그래서 조금 좀 발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 예컨대 하청 구조를 우리가 2차까지만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1차 하청은 허용을 하고 2차 하청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산재를 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다음에 비슷한 얘기로 이제 요즘 이제 라이드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배달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순수하게 산업적인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플랫폼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플랫폼이 끊임없이 예. 빠른 속도로 배달을 할 수 있게 로켓 배송도 하게 하고 예. 최근에는 1시간 배송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속도를 계속 내는 방식으로 이 운영을 하게 되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이걸 기업들한테 좀 더 자중해 주시라, 뭐 신중하시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알고리즘을 그런 식으로 작성하는 걸 규제한다든지 예. 노동 시간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좀 더 발본적인 방식도 고민해야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산재 관련된 어려운 문제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 뭐 이제 하도급 구조, 그러니까 좀 복잡한 원하청 구조, 그리고 원청이 이제 책임을 잘 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구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이제 손을 대야만 산재가 실질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요거 이제 좀 더 후반부에서 좀 얘기해 보고요. 내용적으로 좀 더 짚어보면, 아까 이제 유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제 형식적 책임과 내용적 책임, 요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구별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실제로 사고가 나면 처벌은 크든 작든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데서 예외 조항으로 이제 둔 거는 이 그 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예방 조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은 그걸 잠시간 예외해 준, 유보해 준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이제 더 중대재해상으로 가중이 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다른 걸 텐데, 이를테면 이제 이거잖아요. 처벌은 결국 받을 수 있는데 처벌 받을 각오로 그냥 위험 짊어지고 하는 사업장들이 이제 네. 계속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네. 맥락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훨씬 더 처벌이 약간 약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약하다기보다는 더 셉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해야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예방적 조치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제의 행정들 자체가 산안법 체계 안에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안법에도 마찬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두 개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적 사항들 자체를 교정하고 그것들을 뭐 처음엔 어드바이스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은 정지를 시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관리의 능력, 위험 관리 능력을 갖춰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 조치에 드는 비용이 매덕을 해. 예. 직업성 질환 예방에 위해서 환기 장치를 해야 되는데 환기 장치를 개선하려고 봤더니만 이것도 매덕을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것들을 누구한테 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선의 감독관들도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을 안 나가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오히려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직도 있고 카운터 파트너들이 있으니 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놓고 났는데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개선을 해.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적 사항들 자체를 빼내버리는 거죠. 네. 이거를 그러면 왜 협력업체 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식적 책임은 이미 다 있고 내용적으로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과 기술과 인적 자원들이 부족한 경우에 이걸 누가 메꿔야 될 것인가,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책임들을 정부는 혹은 원청 기업들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그림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 선언적으로 산재를 예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갖춰지지 않을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이게 좀 더 이렇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위험도가 좀 높은 일을 내가 직접 이 기업이, 원청 기업이 내 돈을 더 들여서든 뭐 해서든 내가 직접 감당할 거냐, 아니면 그냥 외주한테 맡기면 비용 절감이 되니까 외주로 맡길 거냐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외주로 맡기게 되면 물론 이제 원청 책임이 이제 나중에 인정되는 방향으로 좀 더 진행이 돼야겠지만, 여기다가 이게 이미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갖춘 데를 협력업체로 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은 그냥 알아서 하게 돈만 띡 하고 턴키로 넘겨주고 니들이 갖추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있지 않는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지금도 적정 수급업체라고 해서 이것들 자체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것들이 법안에 들어와 있어요. 산안법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아주 형식적인 거거든요. 어떤 예. 처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도급을 주는 이유도 자체는 분명한 거거든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위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부분에다가 투자하려고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고 좋은 건 알지만 이것이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해. 우리 기업만 해. 예. 이건 경쟁력이 가격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이 예. 될 수가 있죠. 그럼 그것들이 공이 다 하게 만들어야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일정한 기준을 갖추지 않았으면 도급을 못 주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거고 일정하게 기본적인 하청을 주더라도 이 하청 기업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기업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기업의 공동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그걸 갖춰야 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누가 돈을 쓰든 돈을 쓰게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런 규정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지금은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자체가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이 산업에서 이걸 해야 돼. 안 하면 처벌해. 안 하면 처벌해. 이렇게 자꾸 만들어 봤자 아웃소싱 해버리게 되면 여기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게 되는 게 된단 말이죠. 예. 그게 아니라 기업들 간에 기업들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고 서로 이런 것들 자체들이 이 업계에 진입할 때의 공통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 예. 환경산업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전보건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향들로 점점 갖고 나가야 되는데 마치 어떤 안전 산재 예방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계산되지 않는 산재 예방 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일개의 한 기업들의 역할로만 가게 만들어주는 방식의 규제. 예.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겠다. 예.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행정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기업의 자체적인 규약과 규율들 자체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행정 뭐 이런 예. 식이 돼야만 사실은 형식적 책임과 내용적 책임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그냥 또 말하면 이제 법 하나 만들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행정기관들이 거의 말단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이 법을 시행하도록 만드는 방식. 네. 쉽진 않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게 이거는. 한계가 부딪혔기 예. 때문에 요즘 예. 자꾸 자기 규율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과 그다음에 중간에 뭐 이를테면 행정 여러 가지 명령 체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낮은 단계의 규율들로 이제 세부화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산업 쪽에서 스스로가 자율적 규율 체계들을 만들어서 시장 질서를 잡는 이게 이제 결합되는 방식 정도가 이제 아마 얘기를 네네. 해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예, 볼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엄밀한 촘촘한 법률 체계로 현재 경제 구조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도급 구조라든지 지금 현재 사실 독과점화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 체계 내에서 촘촘하게 이렇게 법률 체계를 짜서 산재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내부에서 그 산재와 관련된 위험을 어떤 식으로 증가시키느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유인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이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산재 관련된 논의를 하는 동시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구조는 뭔지, 예. 경쟁 정책은 뭔지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제부처나 산업부처도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기여를 할 건지를 고민해 보라고 한 거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산재가 이제 단지 산업 안전 쪽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들도 자신의 정책이 산재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로 고민하게 되면 좀 더 포괄적이고 중충적인 대응들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이 이런 정책 패키지과 주체의 이른바 거버넌스를 네네. 어떻게 만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보세요?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행정 규제 방식들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산안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원칙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원칙적인 부분들은 사업주의 의무가 있긴 한데 사업주 의무는 아주 원칙적인 산재 예방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요. 예. 사업주가 해야 될 조치들을 명목화시켜 놨습니다. 안전조치, 예. 보건조치. 어떠한 상황에서의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 어떠한 장애에 대해서 보건조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예, 예. 여기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항들 자체를 따져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걸 지키게 되면 예. 사업자 안보건 조치 의무가 다 한 것처럼 이때까지는 그렇게 돼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하한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새로운 유형의 물을 알게 됐을 때는 또 그걸 법을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첨단 산업들이 발생하고 되고 새로운 구조의 산업들 자체가 발생하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도 1200개 정도의 전문이 있는데 계속 덧붙이면서 만드는 것 자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문제의식들 자체는 일찌감치 영국에서도 사실 도달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예. 1970년대 영국에서 영국은 100년 정도 넘는 정도의 그러니까 공장법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뭐 내용들 자체들을 규정해 놓은 법 체계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규율 방식을 바꾸는 거죠. 그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포괄적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줍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주제는 최대한 어쨌든 고용된 사람하고 그 외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폭넓은 의무 규정들 자체는 일일이 요거를 지키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특성, 규모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조항들만 비껴나가면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 한계에 닥쳐와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거는 사고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작동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포괄적인 예. 이게 앞에 전자를 지시규제적인 방식이라고 하고 후자를 목표지향적 방식이라고 예. 그런 게 들어오긴 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세부적인 다 규율을 주는 것들이 아니고 스스로 사업장 내에서 위험들을 발견해 나가고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들을 최선을 기하지 않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요것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예.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우리나라 중처법이 왔을 때 뭘 우리가 무슨 걸 하면 우리 진짜 사장님, 우리 오너가 처벌되지 않느냐는 것들을 계속 붙잡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때 등장하는 거야. 제가 위험성 평가라는 겁니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해 스스로 위험을 잘 발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를 세워서 갖고 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그거 자체들에 대해서 정말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종업계에서 산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을 가이드를 내오면 국가에서 행정기관이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예. 그걸 지켰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전보건 조치를 한 걸로 봐줄게. 예. 이런 식으로 변화 발전을 해옵니다. 예. 그리고 촘촘한 가이드들은 좀 또 정부에서 계속 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규제 방식들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아무도 잘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는 사실은 하수가 하는 거잖아요. 네. 법률 하수. 그러니까 요거 있는 대로 하면 처벌, 아니면 안 처벌 이렇게 되는 것들 하수들이 하는데 그러면 규제 당국도 감독의 능력들도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네. 거고요. 그걸 준수해야 되는 기업도 관리 수준이 하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은 또 한 주체인 노동조합들조차도 굉장히 자체적인 안전보건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하향화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다가 정부에서 뭘 지키라고 내놓으면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만 보는 방식. 예.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있어서 체크리스트 수준을 준수하는 것들 자체가 가장 하한인데 하향 평준화되는 방식이 되고 예.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규제 방식들 자체가 법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좀 듬성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 사이사이를 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자체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행정을 하는 당사자들,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 그리고 업계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직들의 상호 간의 협업, 그리고 안전보건에 있어서 가장 일선의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 조직들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줘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 자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우리나라의 방식들에서 어떻게 찬찬히 어떤 부분부터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의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세게 처벌한다는 것만 예. 가지고는 일시적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 효과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상원 국장님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법률 체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한국은 약간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지금 점점 큰 과제는 사실 서비스업이거든요. 배달이 됐든 라이드가 됐든 창고업이든지 이게 큰 문제인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외국에서 일반적인 패턴은요. 산업이 서비스화가 되면 산재가 줍니다. 원래가. 예, 원래는. 원래는 그렇게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이미 이야기했듯이 좀 예외적으로 이 서비스화 진행과 더불어서 산재가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예.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한국의 독특한 상황이고 이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배달이나 창고 관련된 시장들의 독과점적인
적인 구조가 분명히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 문제를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추가적인 가치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제까지는 이제 뭐 비정규직 하청 업체에 있는 노동자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통계상으로 볼 때는 외주화의 상당 부분이 이주 노동자로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예. 근데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이때까지 이야기 다룬 거와 좀 더 복잡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법 노동자다 예. 아니다. 심지어 산재로 돌아가신 분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법이 없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지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방치하게 되면 산재 문제도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그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한꺼번에 돌아가셨고 또 농공단지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지역의 그 노동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장벽이 좀 있어서 관리가 사실 잘 안 되는 영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아마 더 심각한 문제를 여기서 유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 네. 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자체는 전통적인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인데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부분들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성장했고 또 국민수도 성장했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에서는 위험을 알고 진입하지 않는 게 많죠. 예. 그래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공백지를 메꾸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뭐 협력업체 노동자됐다가 지금은 고령 노동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이렇게 가는 예.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들 자체는 뭐냐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런다면 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조건들을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는 이주 노동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는 뭐냐 하면 본인이 위험을 알고 있어도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것 자체 고용허가제는 제도의 예. 문제가 있죠.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훨씬 더 위험한데 급여를 덜 주고 안전보건 장구를 안 줘. 그러면 조금 나은 조건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회피할 수 이런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해소를 해주는 가장 우선적인 거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장벽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영어도 안 통하는 상당히 안 통하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예. 위험에 대한 정보 자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예. 근데 그거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항목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경고 표지판을 그들의 언어로 써주라는 한 예. 가지 조언 외에는 전무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주 노동자도 정주 노동자도 똑같은 정치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항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강변할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틀린 말이거든요. 법 제도들은 포괄적인 기준을 줬다고 해서 치더라도 더 위험한 부분에 어떻게 관리할 것들이 아주 더 정교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작은 사업장 그리고 위험이 외주화되는 그 위에 또다시 언어적, 문화적 권리의 배제가 더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고려들은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것 제도의 철폐부터 좀 충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럴 것 자체가 아예 개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위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의 행정의 책임의 주체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그런 새로운 형태, 이상한 형태의 고용 구조라든가 고용 계약 관계, 그 고용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이런 형태의 노동 계약 관행들을 만들어 나간 이유 자체는 기업이 부담해야 될 사회적 책임 비용들 자체들을 내지 않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마치 신산업처럼 자신의 일을 높여가는 것들 자체를 고용을 늘렸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점을 건드리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사회적 책임들을 사회보험료를 안 내는 것. 또 한 가지 안전관리의 비용들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허점을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들 자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지를 하는 것들을 오히려 방치하고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 갈 때 이거는 고용 1위로 마치 혁신산업으로 예. 인정을 해주고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배달 라이더나 이런 문제들 자체가 플랫폼의 승리처럼 이야기되고 예.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 자체가 외국에 수출되고 있는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분명한 목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고 비용이면 비용 아니면 법률적인 행정적 책임은 책임 이런 것들을 부과할 노력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잘 안 기울인다는 거죠. 예. 말씀 중에 중간중간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해에 있어서 별로 개선되는 부분이 잘 안 보인다. 이러면 되게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러게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타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이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다른 쪽 한 가지 생각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처벌해가지고 사업주 처벌해서 문제 해결 안 돼. 노동자들이 안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예. 그 문화, 안전의식을 좀 도모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는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무용론을 펼치는 쪽도 이제 지금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밖에서 보면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통계를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산업재 우리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 편입 분석을 하면요. 네. 처벌과 관련된 비용 편입 분석을 하면요. 한국에서는 사실 경제적 뭐 어떤 페널티라는 관점에서 산재를 처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 위험이라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뭐 확률적인 걸 다 계산하더라도 산재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특별한 이 경제 구조 안에서는 순수한 경제적인 페널티만으로는 안 되니까 좀 오너들을 좀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중대재해법 처벌법의 핵심인데 저는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어차피. 산재 관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뭐 이런 실행 전략 이런 게 또 중요하지만 사실 사회적 압력을 어떻게 동원하냐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유럽이라고 법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산업 관련된 뭐 산재 사망 사고가 생기면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거기를 둘러싼 사회 정치적 압력이라는 게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그리고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위스카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동원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 법률 체계라는 게 허점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업은 늘 진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항상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완벽하더라도 내일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법률 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 압력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오히려 부족해서 좀 허점이 좀 크게 보이는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점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 압력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더 커 보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회적 압력이 생성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도 아직은 좀 작았죠. 근데 지금 커지고 어쨌든 사회적 압박, 문제의식은 커지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전 그것만 해도 일단 효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기업살인법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재정도를 했었었는데 대부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유들 중에 제일 큰 것이 자체가 뭐냐면 한국 사회 법리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법이란 것 자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 관철이 됐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것 자체가 효과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이 말씀하신 사회적 압력을 작동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많은 법리적 해석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대기업 총수를 기소한다는 것 자체를 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동안의 법리는 제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에 나와 있는 보건조치의 내용을 다 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소도 안 했고 처벌도 안 하는 것 자체가 법을 하는 사람, 결국 법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왔던 관행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도입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판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이 무너졌을 때 그 당시에 보면 크레인이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산업보건법에 대한 법적 판결을 봤을 때는 아니 여기에 대해 정해진 거 다 했네. 예. 어떻게 처벌해? 산업법은 처벌할 수 없어. 이런 예. 것들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사고는 났고 판결은 중처법 이후에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실제로 있는 형식적 조치를 다 했다 손 치더라도 충분한 정도 사업에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예. 기소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법이란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발효되고 그 법이 해석되고 그 정책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입법의 취지를 생각했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법을 적용시키는 사람, 수사를 한 단계부터 시작해서 기소하고 판결 내는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리적 효과라는 것 자체를 지금 당장 평가할 수 있을까? 예. 최종 평가는 사실은 실제로 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그게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때부터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가 되게 만약에 큰 대기업의 총수가 이런 문제가 기소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심 예. 계속 끌고 가겠죠. 2심, 1심에 지면 2심에 또 가겠죠. 3심, 뭐 심지어는 헌재까지도 막 가고 이런 식의 예. 과정 거치는. 그러니까 기존에도 처벌돼 왔던 중소기업들 자체는 다 뭐 중처법이 되면 처벌받고 있는데 실제로 영향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도모해줬던 대상들은 아직까지도 사실 판결도 몇 건 안 났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사회적 영향력을 벌써 이렇게 뭐라 왈가왈부하는 것, 이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예. 법률적인 미비점들은 사회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리스크와 기업의 리스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일치시켜야 되는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동원돼야 되는 사회적 압력들이 이런 법안을 만들어짐을 통해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되게 높다. 예.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네임 앤 블레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이름에 5명이 호명되게 되면 기업이 부끄러워하고 뭔가 거기에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 압력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SPC의 문제에서 불매운동을 막 하고 그렇게 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오랫동안 관행입니다. 한때는 여러 민간 단체에서 살인 기업을 계속 호명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명된 것들이 어떠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런 문화적인 성에 있었는데 이게 그런 압력을 통해서 중처법에 기소되면 그 판결 내리는 과정에서의 법률가들이라든가 법조인들조차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법리적 적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사회 문화적 변화까지 같이 동반돼서 가는 것이 새로운 입법, 새로운 법제적인 법리적인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의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뒤흔드는 이유는 이게 가기 이전에 실제 효과 나타내기 이전에 예. 여러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물을 흐리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저건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이 법이 제정됐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바꿔나가고 맞춰나가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중처법이 왔는데도 산재가 몇 건 안 줄었다. 이런 식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도 사실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죠. 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사실 제가 일부러 던진 네네. 예, 질문이기도 한데 실제로 기소건이 한 두세 건인가 이제 좀 나왔고 그렇죠? 기소권은 꽤 많이 나왔는데 예. 판결이 나온 게 몇 건 안 예. 됐습니다. 네. 예, 기소건이 있는데 판결이 한 두세 건인가 네네, 아마 나왔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 좀 애매모호해 보이는 판결들이긴 했었죠. 예.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법 해석되면서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 확실히 미치고 있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아마 사업장들도 그것들을 해석하면서 우리 사업주를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들이 이제 차츰차츰 잡혀가는 분위기가 될 텐데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에서 이 하도급 원하청 문제가 이 산재를 줄이지 못하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만약에 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서 이를테면은 뭐 극단적으로라도 뭐 2차 이상 하청을 죽이지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되게 굵직한 몇 가지 처방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아까 잠깐 주셨어요. 예, 뭐 발본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좋은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워낙 이렇게 산재 문제를 뭐 산재 관련 법 내지는 노동법 내에서만 논의를 많이 해왔고 거기서 사실 해법을 많이 제시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동 산재 문제 바깥에 있는 여러 요인들이 사실 작동하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을 해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좋은 기회에 그 관련된 조치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이 하청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드물거든요. 5차 하청까지 내려가는 예. 경우는요. 그리고 산재 위기가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하청을 내려갈수록 집중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1차 하청이라는 게 일을 안 하잖아요. 그냥 수주만 받은 다음에 2차 하청을 바로 넘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2차 하청도 일 잘 안 하잖아요. 3차, 4차 정도 가야지 본격적인 일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1차 하청이 일단 받으면 거기서 한 20% 떼고 이제 넘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본격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 반 정도, 50에서 한 60%가 될 거라고 대충 예상을 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업 안전과 관련된 투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구조상.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1차, 2차에서 좀 본격적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4,500만 원, 예를 들자면 4,500만 원 여윳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이제 일터의 안전이나 또 근로조건을 개선시키는데 쓸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고용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는데 한국은 뭐 굉장히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이 하층 구조와 관련돼서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항상 생산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제적 비효율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산업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 아닐까. 물론 이제 아주 아이디어라는 생각이나 네.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관련돼서 저는 서비스업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의 지금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독과점 구조로 굳어져 있어서요. 네. 여기서 생기는 산업 안전 뭐 관련된 리스크를 지금 제어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좀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독과점 구조가 심한 나라도 드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1시간 내에 배달하는 배민빈가 뭐 거기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소비자가 정말 1시간 내에 배달하는 걸 원해서 만든 건지 자기들끼리 가격 경쟁,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경우든 간에 그걸로 희생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배달하는 사람이고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산안법이나 뭐 이런 걸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뭐 이 배달 시간 관련된 걸 규제를 한다든지 예. 이걸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서비스 관련된 산재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과연 한국 사회가 새벽 로켓 배송을 금지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고 이 어떻게 보면 큰 방향을 잡아주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발본적인 말씀이라고 이제 그리고 이상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하청에 대한 단계 자체를 규제한다든가 플랫폼 서비스 내지 서비스 분야 안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비생산적인 중개 행위를 하는 그 단계들에 대해서 뭐 금지 내지 아니면 특정한 행위를 이제 못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라고 만약에 쳤을 때 또 흔히 하는 얘기로 야 이런 식의 무식한 규제는 외국에는 없어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막 나오고 막 그럴 텐데 어떠세요? 한국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뭐 외국에서 있는 굉장히 뭐 유럽 사례나 이런 사례를 가지고 과연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올바른 방식이 예. 그런 말 말하지 않습니까? 예. 아주 긴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아주 신중하지만 아주 심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걸 외국에서 하니 안 하니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의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외국의 해법이 없습니다. 사실. 예. 애초에 문제의 원인 내지 현상 자체가 우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또한 우리 방식의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거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행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필요도 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건설사라면 기본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는 제하도급은 원칙적인 금지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죠. 다 네. 관념적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제대로 다 잡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불파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제조업 파견업이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법률적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네, 불법 파견. 예. 그렇죠. 근데 그 해석 여지들을 굉장히 예외적인 해석 여지를 예. 많이 두니까 사회적 논란도 되고 그 안에서 또 고용관계 왜곡들 자체가 발생하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발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부터 잘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서비스업을 좀 비교해보면 이런 양상이 있는데요.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자동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AI가 하는 거 어렵습니다. 인건비 비용이 크니까 그 큰 인건비들을 넣어먹기 위해서 다단계 하청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허구적으로 막 일하는 사람들 올리고 똥띠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런 관행들이 그렇게 가는 건설업 쪽의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있는 법이라도 지키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향이 예, 있고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실제로 되게 자동화하고도 전산화되지만 그 말대에서는 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물류 배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단계 하다고 할 필요도 없이 플랫폼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 책임들 자체들을 쑥 빠져나가고 마치 플랫폼으로 다 마치 무엇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 등장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가짜 자영업자들이 예. 양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단계 하도급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가짜 하도급, 그러니까 그 가짜 자영업, 위장 자영업. 우리나라 자영업비율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그 예. 이율 자체는 실제로 자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예. 실제로 나는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 되는 이런 구조도 예.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중간에다가 매개로 AI 플랫폼을 넣어놓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한국적인 상황들에서 법을 지킬 걸 지키게 만들고 또 다른 나라에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방법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집적 수준을 가진 반도체 개발하면 한국 산업기술, 과학기술 개가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없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 만들면 해외에는 없는 전례 없는 규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보고 한국 사회 방식을 풀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적인 것들로 한국적인 방식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를 거치는 구조들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데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처벌하자, 뭐 법으로 입법을 해서 해결하라라고 하는데 누구를 처벌하건 입법을 하건 간에 우리나라의 저유한 문제들을 면밀하게 고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입법을 찾아내는 과정들 자체는 되게 좀 지난하고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잘 합력이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 문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좀 묶어보면,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고, 그러니까 행정 쪽이 뭐 규칙 등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적인 행정 인력을 이렇게 쭉 풀어서든 관리 감독을 하고, 기업은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자신의 안전관리의 수준이나 문제의식을 높이고, 업계는 또 업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 같은 데서는 이제 권리의식을 최대한 높여가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는 이해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기업과 협상해서 수준을 높이고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야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싶으신 어떤 문제랄까 이런 게 있을까요? 한 차원을 더 도입하자면 제가 자꾸 뭘 못했는데 오늘 예. 제가 오늘 사실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하는 건데 예. 노무현 재단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예. 거잖아요. 예. 일이라는 게 사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을 하다 죽는다는 거는 사실 어떤 전제에서 소용할 수는 없었는 전제인데 이 일을 하는데 저는 시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적 압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라는 게 좀 시민적인 압력 이게 뭐 하루 이틀 불매 운동하는 거 말고요. 네.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을 어떻게 좀 조직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제가 작년에 SPC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앞으로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거든요. 예. SPC를 피한다고 했었는데 예, 쉽지 알고 보니까 제가 SPC에 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한국에서는 사실 불매 운동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또 시민들의 노력이 어떻게 보면 좀 뭐 깨어있는 시민들, 조직된 시민들이 조금 노력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쉽게 방심할 것 같아요. 네. 불매 운동 며칠 하다가 다들 뭐 이렇게 뭐 특별 쿠폰 팔고 이러면 또 몰려가고 이러는 게 기업들이 사실 학습을 한 거거든요. 이거 조금 하다가 말겠구나.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조금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되고 사실은 서비스업에 관련돼서는 기업들이 뭘 규제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소비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네. 소비자를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시민의 힘으로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면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차원 하나 좀 보태고 네. 싶습니다. 그게. 예. 상당히 잘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어떠한 법률로도 사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게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 토대는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식들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들은 천부적 인권이라는 생각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왜 이게 안 지켜졌어? 왜 이 천부적인 인권들이 그냥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어떤 사회적 노력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으면 누가 잘못해서 어떤 놈을 처벌해야 돼. 뭐 이렇게 사회적 책임자 처벌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들 자체가 왜 잘 누려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더 깊게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움직이고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까지만 조금 더 산재와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권에 대한 인식들이 진전됐으면 좋겠다. 그 역할은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언론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논의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얽어매는 방식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예.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산재 관련된 이야기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사학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만 뭔가 어려운 일을 할 때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사람을 갈아 넣어서 해야 될 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는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오늘 이제 말씀 주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단순히 좀 더 값싸고 좀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그런 소비적 자세로서가 아니라 같은 동료 시민의 자세로서 나도 노동자이고 다른 누군가도 산업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이 체계를 법률로부터 시작해서 기업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자로 이어지는 이 산업재해의 연쇄고리를 끊어내는데 이 시민적 역할을 또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정리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가시는 건가요, 다시? 저는 주말에요. 주말에. 실제마다 너무 많은 데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제 역할이 치어리더니까요. 뭐 이렇게 메시징 할 게 있으면 네. 뭐 하는 게 뭐 제 역할이죠. 예. 너무 중요한 역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오늘 너무 이렇게 진행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좀 사실 국제적 시야라는 것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국제적 시야와 견해라는 자체가 지금 뭐 어떤 프로젝트나 이럴 때 관료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야가 아니라 진짜로 균형 잡힌 국제적 시야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국장님 같은 분이 이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는 너무너무 저도 많이 배우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균형 잡혔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게 문제긴 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껌뻑 죽는데 네. ILO에 대해서는 잘 안 죽어요.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면 더 거의 그냥 편하겠다. 노조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실은 있잖아요. 국제조직 ILO만큼 그렇죠. 정부가 강력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사정이거든요. 네. 노사정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로 내에서 논의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오히려. 네. 얘 밖에 나오면 오히려 편하죠. 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노조냐고. 노동기구라고 됐으니까 보통 인식 자체는 그렇게 노동조합들이 알죠. 뭉쳐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네. 정부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그러니까. 기업도 엄청나게 많이 예, 그렇죠.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러긴 한데 뭐 한국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데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죠. 네. 언론에서 다룰 때 보면은 언론은 참 싫어하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 안에서 논의된 거 자체가 이미 이제 그 노사정 합의가 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국제 기준이라는 건 사실 네. 노사정 합의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 그게 결과물인데 네. 뭐 이제 일방적인 노동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아까 이야기하다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산재 통계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산재보험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130명, 140명 사망한다고 얘기해요. 네. 거기에는 농업 부문이라든가 다 공공부 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산재보험으로 가입 대상이 아닌 어선원재해, 농업인, 군인들 다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죠. 그것만 해도 사실 200명 이상의 사망이 추가 사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00명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엄청나게 된 과소평가가 돼 있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행정적으로 통계가 없으면 정책도 없다는 이야기가 네, 되고 네, 네. 통계적으로 공표되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 국제적으로 산업재해 비교해 논의 주셔야 돼요. 수준도 좀 어떤 때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산업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되는 거는 이제 뭐 평소에 뭐 이렇게 정신질환이나 네,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 어쩌다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과연 산업재해로 볼 것인가 아니 이런 걸로 논쟁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바운드를 끊을 것이냐 이런 건데 외국 애들 물어봐요. 너네들 산재 뭐가 정점이냐고 그러면 뭐 끼임으로 뭐 떨어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요, 자기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철학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에 뭐 방문할 일이나 외국에 방문할 일에서 잠깐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작업 중지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작업 중지권을 질문하면 이해를 못 하는 예, 겁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작업 중지권을 권리로 보장해 달라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왜 위험하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사회적 논란이 돼? 네, 그 노조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그 개별 노동자가 이거 보고 위험하다면 일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작업 중지권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한국적 맥락도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안전보건 문제가 이게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문제들의 다른 문제들하고 같이 뒤섞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행정조직도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청이라고 표현을 지금 청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오해가 너무 커가지고. 네. 어쨌거나 이제 새로운 안전보건 행정조직 얘기할 때 안전보건에서 배타적인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나 뭐 기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은 더 고유한 영역들 자체들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노동조합도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좀 자유롭지 못한 네, 부분도 맞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근데 한국 사회에서 논의가 그렇게 확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잘못 꺼내놓으면 굉장히 오해를 살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사실 뭐 사실 이런 문제들 쉽지 않죠. 이런 문제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어려운 주제인데 이야기하면서 계속 너무 어렵다.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는 고민이 너무 많이 드네요. 아까 방송에 하기 전에 잠깐 했죠. 그 일반 방송에서 다룰 때는 반드시 예전 정경련 이런 뭐 기업 무슨 경총. 예 경총 이런 데서 나오니까 거기 변호사 뭐 교수님이 너무 중간에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하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네. 네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작가이자 암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올리버 섹스. 평생 세상을 평면으로만 보다가 48살에 입체실을 얻은 수. 두 신경과학자가 주고받은 10년의 우정, 150통의 편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기와 다정함을 잃지 않은 두 사람의 기록. 남궁인 작가, 손보미 소설가 추천. 디어 올리버.